예, 이번 주 특히나 오늘의 가장 큰 화두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강화라고 아예 명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며 또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가계부채를 계속해서 쪼이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대략적으로나마 예측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자면 이 DSR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등장을 하는데요. 이 DSR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인이 내고 있는 모든 대출에 대해서 원금 분할 상환액에다가 이자를 상환하는 액수를 전부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개인이 작년에 영끌이라는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그 사람의 대출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했다더라. 그러면 이분께서 내셔야 될 주택담보대출, 예를 들어서 이자를 4% 이자로 한 5억 가까이를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여태까지 내셔야 되는 이자는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원금 상환, 원금을 30년에 걸쳐서 분할 상환하는 부분에 대한 압박이 계속 강해지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5억을 30년 동안 원금을 다 상환한다. 보면 한 1년에 1,500만 원 가량을 상환을 해야 되는 꼴이 되겠죠. 그러면 이분께서 내셔야 되는 전체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한 3,5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이 상환액에 대해서 그 사람의 소득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한 6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분께서는 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부채 상환하는 데 쓰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DSR을 40% 미만까지 맞추기 위해서 원금에 대한 일부 상환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만기 연장 시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금융이 전개가 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부터 금융위원장이라던가 혹은 한국은행 총재, 또 기재부 차관 이런 분들께서 계속된 경고를 해왔던 겁니다. 금융 리스크 커지고 있고 또 앞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물가에 대해서 전쟁을 펼치고 있어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냐면 굉장히 많은 인구가 조기 은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약 300만 명가량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기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인력난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또 아직까지는 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달에 거의 1,200억 불씩 계속 실업급여 같은 형태로 개인들에게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내가 일을 해서 코로나에 대한 위협을 감수를 하고 한 달에 한 100만 원꼴을 더 버느니 차라리 그냥 좀 더 쉬겠다. 이렇게 일하는 인구가 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인력난으로 인건비가 오르고 또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을 통해서 또 원자재 값 그리고 완성된 생산물 가격 이런 모든 물가가 굉장히 크게 치솟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동차 기름 한번 넣으러 가면 리터당 1,800원대가 평균일 정도로 이 서울 같은 경우는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물가로 인해서 금리 같은 이제 유동성을 축소하는 정책을 스케줄을 계속 앞당겨야 되는 신호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게 됐을 경우에 지금 어느 분야가 가장 취약하냐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해 11월 달부터 일단은 가장 리스크에 취약한 이 무담보대출, 신용대출부터 손을 대기 시작을 했었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올해 들어오면서부터는 아예 주택담보대출까지도 계속해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능력이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적인 규제와 더불어서 총량에 대한 규제를 계속 앞당기는 게 오늘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DSR 시행에 대해서 2021년도 올해죠. 2021년도 7월 달에 처음으로 조기 시행이 되면서 약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갔다가 원체 예정은 2022년, 1년 후에는 2억 초과분, 2023년, 2년 뒤에는 1억 초과분 이런 식으로 예정이 돼 있다가 이걸 전면적으로 내년에 전부 다 시행하는 것으로 앞당겨 버렸어요. 그래서 불과 한 두세 달 있으면 2단계 2억 초과 대출에 대한 DSR 40%가 시행이 되고 또 7월 달이 되면 1억 초과 거의 대부분의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를 좀 해보면 지금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한번 봤을 때 시장의 단기 수요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금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꼽자면 심리고요. 이 심리가 약간씩 얼어붙어 갖고 있는 거는 눈에 띄지만 아직까지는 매수세는 거센 그런 시장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금융이 꺾이고 또 최근 들어서 사전청약 물량이 커지고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 나오니까 심리마저도 약간씩 한풀 꺾이면서 수요가 이렇게 줄어드는 모양새를 좀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격은 버틸 겁니다. 왜냐? 이 공급에 대한 물량 중에서 단기 공급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 지어져 있는 재고주택이 누군가 팔려고 매도하려는 시그널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양도세, 중과세 같은 부분들 때문에 기존에 미리 사놓으셨던 재고주택들이 매도로 시장에 나올 여지가 많이 적어 보여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한다는 신호가 아예 눈에 드러날 정도로 어느 정도 보여줘야 재고주택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횡보, 그리고 이 횡보 속에서는 상승과 하락의 이런 단기 파동이 계속 존재는 하겠지만 제가 봐건대 이런 하락 파동의 끝이 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이 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제가 늘상 강조했었던 것처럼 금융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작년처럼 영끌을 해가지고 승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금융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런 서울 아파트 시장의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금 내가 매수를 해가지고 가격은 오를 수 있을지언정 매수하고 세금 부담 다 하면서 이득을 보고 빠져나오기에는 지금 남은 시간이 너무 짧다. 이 부분을 반드시 또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한 주간의 이슈와 단기간 동안에나마 이 동향을 좀 살펴봤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떤 방법에 투자를 해야 될지는 너무 뻔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 현금을 쥐고 일부 현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은 형태의 투자들만 지금 유효성이 있는 투자로 이 시장에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투자에 대한 전략과 그리고 개별적인 어떤 방법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내일 있는 세미나에서 참석해 주시는 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전화 예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